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며 연착륙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활발했던 소비자 지출이 축소되면서 향후 몇 달 내에 상당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웰스파고의 스콧 댄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고용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고 해고가 증가하면서 소매 지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미국인은 소비를 하겠지만 올해 중반이 지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노동시장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연말 소비가 소비자들의 마지막 축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 경제가 경추락을 면하지 못하고 거대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어서 장시간 이 불황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경추락을 하더라도 한 2년 안에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미국의 경제가 외견상으로 보이는 고용이나 이 생산 소비 모양과는 다르게 굉장히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가 병들어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요인을 세 가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난발, 하나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그리고 미국의 부의 소수 집중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달러 난발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지요. 금융위기 때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고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풀어오다가 결국 코로나 재난 극복한다고 엄청난 돈을 뿌렸다.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달러량이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다가 2008년에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 부채가 총 305조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과 중국 두 개의 경제 대국이 올해 1분기 동안 중국은 부채만 2조 5천억 달러,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가 증가해서 그래서 달러를 마구 찍어는 덕분에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 압박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통화 난발로 인한 고통을 인플레로 소시민들이 겪고 있다. 자, 이것이 지금 달러 난발에 대한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달러 난발은 제가 이 지금 인플레 원인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미국의 지금 중산층 일자리가 소멸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미국 근로자 50%가 한 달에 3,133달러를 밑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근로자가 실질 소득이 20년 전보다도 못하다라는 미국의 여러 가지 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21년에 미국 근로자의 절반이 한 달에 3,133달러를 밑도는 급료를 받았다. 그래서 인플레가 이렇게 심화되어서 생활 수준을 파괴하고 있고 중산층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양질 일자리의 소멸 그리고 중산층 붕괴 이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화 기계화의 특징이 많은 일자리들을 소멸시켜버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산층의 일자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2021년 작년 임금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놀라운 수준이에요. 작년에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월 3,133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봤을 때 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400만 원 미만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에 이 400만 원이면 과거에는 그래도 이 중산층 생활을 했겠지만 인플레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월급은 이제 빈곤 수준 위에 겨우 머무는 정도지요. 그래서 중산층이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또 미국 근로자의 30% 미만이 작년에 2만 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렸고 미국 노동자들의 41%가 3만 달러 미만의 돈을 벌었다. 미국 노동자의 52%가 4만 달러 미만, 미국 노동자의 62% 이상이 5만 달러 미만이다. 자, 대부분의 미국인이 건건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보면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중산층이 두텁다라는 환상이 사실상 깨지고 있다. 그래서 요 근래 미국 영화를 보면 전부 부부간에 사는 게 빠듯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죠. 영화가 현실 반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작년 미국 평균 임금이 37,586달러. 정의에 따르면 미국 임금 근로자의 50%가 중간 임금 이하의 순보수를 가지고 있고 이는 37,586달러로 추정된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월급이 37,586달러. 자, 미국이 80년대 때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지요. 미국의 5인 가구 빈곤 수준이 31,040달러. 그러니까 중간 임금을 받는 미국 근로자가 지금 5인 가족을 빈곤선 정도로 먹여 살릴 정도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586달러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 아까 말한 3,133달러. 자, 그래서 모든 미국 노동자 절반은 한 달에 그 이상을 벌고 절반은 한 달에 그 이하를 버는데 이게 세금이 빠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미국의 최근 생계비는 엄청나게 치솟고 임대료가 특히 어마어마하죠. 미국 가정집 평균 임대료가 한 달에 2,495달러. 자, 그래서 2002년 상반기 1인 가족 주택 임대료가 전국 평균 2,495달러, 2,500달러에 육박합니다.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가 늘었다. 자, 한 달에 3,133달러 벌어서 임대료로 2,495달러 세금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지요. 자, 먹어야 되는데 요즘 미국의 음식으로 쇼핑 카트를 가득 채우면 한 300달러는 넘게 나가고 있다. 자, 미국의 휘발유가 60년대는 1갤런에 31달러인데 지금은 갤런당 7달러라는 거예요. 난방비도 치솟고 건강보험은 터무니없이 비싸졌고 자동차 가격도 폭등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데서 2023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방불케 하는 지금 주택 가격 붕괴가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은 지금 근 한 60년 만에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하고 지금 실제 정리해고가 빅테크 기업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산층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자, 미국의 부의 편중도 지금 만만찮지요. 그래서 미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하위 50%가 전체 부의 2%를 차지하고 하위 25%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부의 성장이 매우 편중되게 나타났고 하위 50%보다 상위 50%의 부가 훨씬 더 증가했고 특히 상위 1%의 편중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 CBO가 2019년에 상위 10%의 가족이 전체의 72%, 전체 부의 상위 1% 가족이 전체 부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했고 하위 50%는 총 부의 2%만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89년에서 2019년까지 이 30년 동안에요. 미국의 가계가 실제로 소유한 자산은 38조 달러에서 115조 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제 상위 10% 구간에서 가계가 해당 기간의 비율이 64에서 72, 대부분의 이 증가는 이 상위 10% 구간 중 상위 1%가 늘어난 것이 중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위 50%의 자산은 전체 4%에서 2%로 줄었어요. 하위 25%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빈부격차와 부의 집중, 양극화가 좀 극심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미국에서 더 극심해졌고,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중산층 전체의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층의 부가 집중되고 중산층은 갈수록 내팽겨지고 있고 분노스러운 빚더미만 쌓이고 있다고 지금 조사국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달러 난발, 중산층 붕괴, 부의 소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요? 내년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붕괴에 빠져들 겁니다. 미국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 대다수 나라들이 지금 이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붕괴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오랫동안 깊게 붕괴된다. 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가 중요하냐, 경기 침체가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공방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에서 인플레가 이번에 잡히면 초저금리로 돌아갈 거라는데,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 보면 저는 IMF라고 세계 그래도 뭡니까 통화기금이라고 하는 이런 저명한 단체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 IMF 전문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일 건데,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면 코로나 전에 초저금리 상태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 미국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1% 밑을 갖다가 올 거다. 그러니까 1% 이하 0.5% 정도의 금리가 향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플레도 아니고 디플레도 아닌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요렇게 IMF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통화 난발에 의해서 인플레가 발생했다라는 최근에 이 미국에서 한 2년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을 IMF가 아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플레가 잡히려면 가장 유일한 그 인플레 탈출 방법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경제 충격이 와서 대공황과 버금가는 그런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요가 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MF보다 미국의 이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게 미국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게요. 향후 물가와 신용 접근성, 즉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어요. 자, 미국 연준이 내놓은 3월달 물가와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0.52% 더 올라가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4.7이 될 거다. 연준 조사에서 단기 물가 상승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고 상승폭도 지난해 3월 이후 제일 크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다소 잡히고 있다라는 연준과 지금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은 물가가 2024년에 그는 물가가 2.5%까지 떨어질 거다. 자,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요, 지금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주머니가 어떤가 물어보니까 세일하는 가게가 어느 때보다 많아 싼 물건을 고르는 데만 치중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있다.
자, 미국 카드 회사 통계에서도 지난 연말 2022년 연말 소비 증가세가 2021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연말 소비 시장으로 사실상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일 때보다도 더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네요. 미국 이 소비자들이 좀 쓸 돈이 없어서 주머니를 닫고 아주 싸게 파는 세일 품목에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물류 대란이 벌어졌던 LA항에 한때는 여기에 이 배들이 한 달씩 대기하면서 하역을 기다렸는데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이게 다 사라지고요. 적체 현상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물류 적체 현상이 이제 해소됐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이 물건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줄이고 있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세일하는 품목에만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 뉴욕 중심부에 있는 한국으로 한 50평쯤 되는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약 한 48평 되는 맨해튼의 아파트도 한때는 46억이라 했는데 11억이나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주거비도 지금 줄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돈잔치가 끝났고 부동산 주식시장도 쪼그라들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며칠 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회사에 다니던 지인들도 지금 대규모 이 해고가 자기 회사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걱정을 한다. 그래서 아마존이니 메타니 지금 구글이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즈니니 이런 데서도 해고가 거의 밥 먹듯이 진행이 되고 미국에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도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해고 진행되는 거지 밑에는 괜찮다? 아니지요. 항상 부자들은 제일 마지막에 망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부자들의 사업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술기업 그리고 또 미국의 월가의 금융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최고 부자들 발밑에까지 물이 잠기기 시작한다. 경영 상황이 지극히 불투명하니까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1년 전만 해도 최대 구인난 속에 인건비가 치솟았고 집에서 근무하겠다고 재택근무로 배짱 튀기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미국이 완전히 지금 이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엊그제 미국에서 은행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지요. 5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했어요. 23살짜리 직원이 해고를 통보받은 뒤에 총을 쏴버렸습니다. 자동 소총을 가지고 와서 쐈어요. 자, 이것은 그 23살짜리 청년이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해고시킨 그 은행 당국에 그야말로 총기 난사로 복수를 한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해고될 때 느끼는 그 심정이라는 것은 거의 정신 착란을 일으킬 만큼 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미국에서 지금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수백 개의 은행이 파산 상태고 미국의 이 인플레를 잡아서 물가 안정을 시키고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 국가 재정이 안정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릴레마. 트라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레마라는 것은 딜레마에서 왔습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 가지 딜레마가 닥칠 거라는 거죠. 이게 루비니 교수도 언급을 했어요. 금융 시스템이 지금 엄청난 축적된 민간 공공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거고 이게 다른 공황을 초래할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가 상충관계에 있어
이룰 수 없는 거를 미국 연준이 재무부가 달성할 거다.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물가도 안 잡힐 거고 경제는 침체될 거고 재정은 불안해지겠어. 이것이 동시에 침체가 될 거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솔직한 내막입니다. 자, 미국 경제 완전히 지금 불가능에 매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고 미 빅테크 5개 기업 애플, MS, 구글, 아마존, 메타 이딴 호실적 애플 주가 $200 코앞 테크 기업 부진 끝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기 잘 나간다.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기 미국 경제 연착륙에 힘이 실린다. 인플레 둔화 조짐 뚜렷해지고 기업들 고용 유지 흐름도 계속.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소비가 미국이 모두 탄탄 연착륙에 힘 실린다. 기업들 구인난 속에 해고거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혼자 잘 나간다 이랬죠. 근데 일본이 최근에 보면 사실상 다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일본 은행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계속 인플레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엔화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돈 풀기를 통해서 낮게 유지해 왔어요. 자, 금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물가들이요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일본의 이 각종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이 파산이 속출하고 있어요. 원목 수입하는 데부터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도저히 그 중소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없어서 물건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수입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상당한 양을 다 해외에서 수입으로 사는데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엔저에 의한 수입 물가의 가격 폭등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조용히 변심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상한을 1%까지 용인하겠다면서 사실상 현재 0.5%인 채권 금리를 1%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돈 풀기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다시 지금 강세로 가게 됐다. 일본이 9년 만에 최고 금리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부분은요, 그건 겉으로 지금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국민들은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데 지금 자재값이 올라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리고 돈 풀기를 지금 중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에 왕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야말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15년간에 한 60에서 80, 중간 에버리지로 보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폐는 3배를 발행, 그리고 부채도 3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나라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 대가로 늘어난 게 미국의 국가 부채고 달러 남발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이 틀린 말인지 그건 알아먹어야죠. 근데 미국의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제조업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면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 경제 회생을 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800달러 규모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육성 법안, 1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등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중국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요 농업 국가고 서비스업이 좀 있고 할 때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았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어버린 미국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서비스업보다 형편없이 낮지요. 그리고 또 경쟁 제조업 국가에 비해서도 낮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 열의가 너무 심한데 절대 열의 상태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산업정책들이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던 이유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선진국의 산업정책들, 미국 같은 나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 반도체 육성이나 제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효율적인 자본 투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시장을 유지시키겠다는데 그것이 경쟁시장 논리에 따르면 과잉 생산과 경쟁력 상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변화와 경제 효율성을 무시한 이런 미국의 산업 정책은 과거 중남미에서 다 실패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실패할 거라고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비주류 경제학자에서 급속 부각된 사람이 있어요. 민스키, 그러니까 하이먼 P. 민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부각되었냐? 하이먼 민스키가 말했던 금융 불안정 가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채무자들이 즉 빌딩을 샀다 칩시다. 오피스텔 빌딩을요. 자, 근데 이 오피스텔 빌딩에 지금 공실률이 높아져서 절반 이상이 비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쳐지지 않고 은행의 원리금 대출도 갚기 어렵게 되고 빌딩 가격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팔아서 하려니까 손실액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것들을 내다 팔게 되면서 금융권이 붕괴하게 된다. 그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저리에다가 돈이 넘쳐나는 그런 장기 호황 국면에서 돈을 빌려서 고정된 자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호황이 끝나버리고 기대했던 수익이 그 고정 자산에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 대출금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자산까지 내다 팔아서 갚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번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 위기까지 초래했다. 자,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주택시장이 낙관적 기대, 그 한 2년 전에 골디락스라고 막 호황이다라고 했죠. 지금처럼요. 딱 요즘 같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빚을 내서 주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낙관적 기대감이 불과 한 2, 3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당시 주택 시장이 붕괴되고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위기, 재정위기로 번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번지고 있는 거는 코로나로 세계 금융시장의 부채가 확 늘은 거,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6조 달러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 있어요. 한 8조쯤 늘었다고, 한 8조 달러쯤 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요. 이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민스키 모멘트 때하고 비슷하다. 은행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부채들을 통제한다 해도 신용 여건이
지금보다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곳곳에 민스키 모멘트적 요소가 다 퍼져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거기에 돈을 대준 지역 소형은행 사이의 연결고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면 과도한 부채를 통해가 경기가 호황이고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풍부할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할 수 있는 부채 능력만큼 부채를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한 자산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다. 내가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어느 날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자 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은행에 원리금을 갚으려고 전 자산을 매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에 너도 나도 다 내몰리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금융 불안정 가설이라며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차입에 의한 투기 성향이 더 커진다. 자, 그런데 거기는 이 포모 효과라고 여기에 빠지면 바보일까봐 무리하게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번에 보면 2차 전지 시장에서 전세까지 빼가지고 2차 전지에 투자했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민스키는 고전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실패했고 정교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금융체제는 그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파괴력을 담고 있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지극히 분산되어져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자본 투자는 큰 경제일수록 더 불안정하고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독과점의 대표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스크 위기가 이 자산을 투기하기 위해서 발생한 금융 자체의 불안성도 있지만은 결국은요, 이 생산 구조에서도 저런 이 대규모 자본 투입에 의한 반도체 생산이 어느 날 이 과잉 생산으로 치닫고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부채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독과점으로 되어 있던 시스템에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 연기금이 사모펀드 투자가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손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며칠 전에 발표된 사모펀드 수익률에서 나왔습니다. 왜 사모펀드 수익률이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투기 자산들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지금 정시 강세장은 사기극이다고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무시한 채 계속 투기를 하면서 이 거품을 키워왔는데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이 없고 미국 경제가 극침체로 돌입하는 것은 상식인데 사람들이 아니다고 우기고 있다. 경제 침체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진 주식시장도 붕괴될 거다. 그런데 다가올 경기 침체는 인식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투기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심각한 이 과거의 대공황적 위기를 맞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경제 호황이라고요? 미국의 경제가 호황으로 바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아까 말한 빅테크 5대 기업들이요, 세계를 상대로 자기들이 수익을 좀 얻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왜 급격하게 인원을 줄이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전부 인원 줄였잖아요. 요 근래에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자,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익을 얻어왔지만 곧 미국이 엄청난 내수 감소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날 수가 없고 미국의 대중들은 저축이 다 소진되고 빚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카드빚 2,000불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카드 회사들이요. 미국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아닌 듯이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붕괴의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자, 거기서 퍼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미국 월가는 다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도 보스 황제격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 JP 모건이죠. 자, 그래서 JP 모건이 미국에서 상징하는 것은 엄청나지요. 자, JP 모건의 그러면 이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은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월가를 주무르는 아주 큰 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큰 손이요, 평소에 제가 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월가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헛소리들이 난무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 비중이 다른 스피커가 있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야말로 미국 월가의 지금 그야말로 마피아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자, 이런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몇 년 동안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거다. 경제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엄청난 실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현재 미국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 즉 금리를 올리고 QT라고 부르는 금융 긴축을 하는 데 따른 효과를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께 뉴욕의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지금 소비자들과 임금 문제를 쳐다보면 현재 경제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난다 말하면서 양적 긴축을 통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 굉장히 심각한 규모로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술 취한 선언처럼 돈을 써대는 전 세계 정부. 자,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돈을 뿌리는데 겁을 상실했어요. 그 화폐를 엄청나게 남발했지요. 그게 전부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배가 세계를 돌다가 몇 달 만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오면 월급이 주어지고 그때 선원은 월급 받은 날 엄청나게 술 먹고 여자한테 써대죠. 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비가 강하다는 게 앞으로 수년간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엄청난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했죠. 기업이 현재 결과만을 보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느끼면 오산이다. 이런 상황은 금방 바뀔 수 있고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에서 이런 위험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은행이 역사적으로 낮은 디폴트 위험으로 수년간 대출에서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이제 이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대출에서 압박이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신용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터져 나갈 거고 중국하고 관계도 계속 악화되어 갈 건데 이것도 숨어있는 폭탄이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게 실망스럽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뭘 그래 조지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자, 총대를 메고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제 이제 이런 전망에 뒤를 받쳐주는 기사 하나가 미국의 주택 구매자 절반 이상인 51%가 모기지로 월 2,000불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자, 2021년에는 2,000불 이상을 내는 사람이 18%였는데 3배가 늘어났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상승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모기지론의 원리금으로 한 20%만 지금 2,000불 이상 냈는데 이제 2명 중에 1명 50% 이상이 지금 이런 돈을 낸다는 거예요. 3,000불 이상 내는 사람도 25%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 평균 월 페이먼트, 월 지급액이 세금 보험비 제외하고 2,306달러라는 거예요. 이는 역사상 최고치로서 2년간 60%가 증가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금융위기 2008년보다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가 2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자 폭탄 이후 전 세계 1,700개 회사를 분석해보니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 속에 공격적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각국이 긴축을 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해서 이자 지급액이 5분기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7,700개쯤 되는 기업의 2분기 부채 잔액이 12조 758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때 6조 6천억 달러보다 2배 가까운 92%가 증가했다. 빈곤의 늪에 유럽이 빠져 있다. 제가 유럽이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있다 했죠. 유럽의 성장 전망이 지금 0%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0.8%로 자신들의 성장 전망치를 하락했어요. 전혀 이유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23년까지 15년 동안에 6% 성장했는데 미국은 같은 기간에 82%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성장 전망치가 하향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의 강성 노조 등으로 미국 맘먹던 그러니까 2008년에는 유럽이 14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14조 8천억 달러인데 지금은 유럽이 15조 1천억 달러 미국이 26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의 반토막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 여가 중시 또 일 안 하려고 하는 경직된 노사관계 그리고 신기술 투자 소극적인 이런 노동 생산성의 하락이 유럽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중국에 이어 터질 시한폭탄이는 거예요. 자, 유럽에 지금 물가 잡다가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동결한다는 거예요. 고금리가 하도 장기화되면서 돈가뭄이 생겨가 유럽 경제가 너무 침체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묶는데 유럽의 인플레는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NDR이라고 부르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현재 주식시장이 블랙 먼데이가 왔던 1987년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최대의 폭락장이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 먼데이 때 뉴욕의 주식시장이 하루에 그야말로 22.6%나 빠졌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의 금융위기의 시작, 2029년 대공황과 더불어서 100년 내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주식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1987년의 이 교훈은 주식시장이 스스로 위험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리스크가 옮겨 다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했지만은 터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잘못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극이 반복적으로 확대되어서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성향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금융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보편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자, NDR은 보고서에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S&P 500 지수가 3분기에 지금 36년 전인 1987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리를 끌어올렸고, 추가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부분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 달러화 강세로 잠재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여름 고점 대비 8%나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87년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결론은 87년하고 똑같은 폭락은 없을 거라고 막연히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부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연준 내의 경제학자들이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기가 찬 내용들이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연준 소속 경제학자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성장률이 느리지만 플러스 성장, 실업률은 거의 보합 상태, 인플레이션은 2% 떨어질 거다. 지금 연준이 바라볼 때 3년 동안에 미국은 낮은 실업률 세계 견고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골디락스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다만 예측하지 못한 불안은 있을 수 있다고 도망갈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공행진하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앞으로 1년간 100bp, 그러니까 1% 정도 내려갈 거라고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로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준이 중동 전쟁발 변동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은 별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금리 인상이 완료되었고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흘리면서, 그래서 전쟁발 위기에 대해서 슬금슬금 진을 빼고 있어요. 자, 미국의 경제학자 60%가 지금 금리 내릴 일만 남아있고 침체 확률이 1년여 만에 최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말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지금 국채가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18%가 유찰되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언론에 보면 미국 채권 시장 불안 신호 2가지, 가격이 급락했다. 자, 채권 시장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예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미 국채 30년물 경매 수요가 확 줄어서 18%가 안 팔려서 도매상이 헐값에 떠안고, 최근 금리, 미국 채권 금리 하락은 일시적이고, 자,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 채권 관련 긴축이 본격한다. 이 시장에서 채권 관련 긴축이 본격한단 말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최대 피해자는 시중은행이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한 게 시중은행, 채권은 펀드, 보험회사, 연기금, 해외 정부인데, 이 가운데 채권 투자 손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미국 시중은행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 시중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분기별 손실 발생을 보고해야 되는데 2분기에 미실현 손실, 예상되는 손실이 754조 신고가 됐어요. 미실현 손실은 채권 가격 변동을 하루하루 반영하는 탓에 나타나는 장부상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 국채 가격 하락은 2분기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진짜 심각한 이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미실현 손실이 눈더미 커지듯이 커지게 굴러갈 거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가 한참 오른 뒤에 허겁지겁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해서 시중은행이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미국의 시중은행의 피해가요. 연준이 긴축한 이후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그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제로금리 시절에 예치한 돈이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대거 빠져나가 버렸다. CT,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에서 1년 사이에 2,6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중소시중은행에서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중은행에 지금 국채 손실이 커질수록 예금이 빠져나갈수록 국채 수요는 줄어들고 결국 금리 상승은 더 심해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작한 긴축이 이 미국의 금리와 국채, 시중은행 이런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시장 전체가 긴축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월가에서 연준 등은 미국의 국채 가격 하락, 즉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지금 새로운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 상승이 억제될 거라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것도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제가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빠져든다 이러니까 다들 좀 웃었지요. 저한테도 어제도 조롱하는 사람이 아주 조롱을 해대던데 경제학은요 무슨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경제학과 교수나 또 미국의 이 투자회사의 수석 분석가나 투자회사 회장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은요 사기의 학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되고 연착륙이 오고 다시 내년에 제2의 호황인 골디락스가 된다 이런 황당한 개소리들이 난무했어요. 또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서 정권이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런 소리도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게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는 거대한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디플레가 오게 될 건데 그때는 이미 심각한 대공황적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면 거대한 경기 침체 대공황이 온다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공황은 뭐가 대공황의 전종가 하면 재고입니다. 재고가 창고에 이렇게 엄청나게 쌓인다. 한마디로 소비나 투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제 이 거대한 경기 침체 대공황의 징조가 된다는 거죠. 자, 어제 팬데믹이 끝나도 여전히 안 팔린다. 재고가 어마어마하다.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기사가 있어요.
세계 제조업의 재고가 팬데믹 전보다 3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기 부진, 유럽과 미국도 불안하면서 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재고 회전 일수가 87.21로 재고 과잉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니혼 계자이 신문은요, 세계의 대형 제조업체 4,353곳 중에 재고 자산 규모가 2,788조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보다 28%가 증가했다. 그래서 재고는 경기 침체의 선행지수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대공황이 온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 수준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 과잉이 87.1이 지나야 소진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상황이 다 안 좋아서 이 재고가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짙어지는 디플레이션 그림자가 너무 심각하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내구재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의 지금 신용 등급이 지금 계속 내려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수요가 확 줄면서 경기 예측의 지표인 구리 가격,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리가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원자재 중에서 가장 지표라는 겁니다. 근데 구리의 지금 가격이 최근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 같지가 않다. 고금리와 노동시장 냉각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안 좋아져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 갈수록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디플레이션 흐름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소비가 급감하고 중국에는 경제 위기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제임 프레지어는 어제 그 회의에서, 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고, 신용 점수가 가장 낮은, 한마디로 좀 상편이 어려운 고객은 지금 여 근래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JP 모건은 내년 여름 S&P 500이 미국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23%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유럽 증시도 경기 둔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시원찮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자, 미국의 기업은요, 지금 과잉 유동성, 시중에 흔하던 돈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골디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년은 거대한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침체가 올 것이다. 자, 이건데 미국의 월가의 주요 은행 수장들이 잇따라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티은행 수장이 말한 것은 제가 했고, 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도 인플레이션이 이 와중에도 올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이 다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급속하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로 5년 전보다 8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1경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4경 5천조인데 5년 전에는 3경 5천조였어요. 불과 5년 만에 1경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지금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극심해지는데 특히
중국 같은 위험한 지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시진핑 체제 위험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연착륙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다가 연쇄 불황 시그널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경보음이 지금 전 세계에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플레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이제 미국에서 대세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지금 통계 보고서에 고용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고용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급락하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내려가고 다시 좋은 세상 온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모두가 지금 경기가 급락한다고 해요. 누가 제일 처음에 경기 침체가 오지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인플레 둔화가 그런 꿈같은 일이 오지 않는다 말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인정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왜 겪고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겪어보지 않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전문가입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